사람의 책 읽기인데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읽기 목적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읽기 과정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읽기 목적을 잘 읽기를 왜 하느냐 그 목적이 그게 지금 읽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되는 건데 여기 보면 같은 책을 읽으려 두 학생이 읽기 목적을 고려할 때 읽기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한쪽은 소설책을 읽고 비평문을 쓰는 과정가 있어서 다음과 후에 이 책을 읽으려고 해. 그러니까 얘는 비평문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얘는 평소에 소설을 즐겨 읽는 편이야. 오늘 빌린 이 책을 주말에 집에서 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소설을 즐겨 읽는 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비평문을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과제 때문에 글을 읽는 거고 얘는 말 그대로 똑같은 책을 그냥 재미삼아 읽는 거고 그지?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면 글을 읽다가 어려운 경우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잘 생각해 보면 될 거고 그래서 글을 읽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초신성이라는 걸 보고 우리 읽는 거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읽기 목적에 따라서 읽기 방법 아래 읽기 방법 같은 선택해서 글을 읽을 때 적용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이 글을 읽을 때도 어떤 읽기 목적에 따라서 내가 글을 읽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화법인데 이게 보통 세 가지 구성으로 이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 읽기 전, 그 다음에 읽는 중, 그 다음에 읽은 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거에 맞춰서 글을 읽는 것이 또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땐 이렇게 읽을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읽기 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보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서평이라든지 제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표지 이런 것들 보고 이 책은 무슨 책일까 어떤 책일까 어떤 의미에서 담고 있는 걸까 이런 식의 의문점을 갖는 게 읽기 전 활동이야.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해가면서 읽는 게 읽는 중 활동이라고 보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 다음에 읽기 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뭔 줄 알아? 그게 바로 독후감이야. 그래서 왜 우리가 읽은 후에 많이 하는 게 독후감이잖아. 그럼 독후감 이렇게 얘기했잖아. 읽고 난 뒤에 감상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의 경우에 따라서 보면 돼. 자, 초인성의 후에 학생은 박씨군요. 그럼 본문은 어딥니까? 본은 땡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이 어디라고요? 땡땡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내가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자 학생이 어리둥절해야 한다 그러는데 뭐냐면 이거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관점. 정말로 자기가 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세 번째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을 하는 거니까 어리둥절해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를 하면서 갑자기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원소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인이다. 원자의 수를 치면 수소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질량으로 치면 산소가 전체의 26%를 차지하는 으뜸원소다. 철, 마그네슘, 나트륨과 같이 적은 양이지만 꼭 필요한 원소들도 여러 있다. 그러면 이런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또 이런 궁금증을 통해서 계속 유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왔을까 해서 질문을 했지. 그리고 나면 뭐를 해? 여기서 답을 하겠지.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들을 뭐라 그러냐면 보통 문답법이라고 해요. 문답법이라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 원자는 우주 초기 우주의 나이가 1초일 때부터 대략 3분이 될 때까지 만들어졌다. 빅뱅 이론을 정립한 조지 가모 교수는 이렇게 하면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자 조지 가모 교수는 뜨거운 초기 우주에서 작은 입자들이 보석으로 만나 어떻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을 최초로 만들었는지 밝혀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자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한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객관성 확보. 그래서 내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우리 몸의 핵심 요소이자 기구를 띄우기에 종종 집어넣는 기체고 미래 자동차 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우주 전체 물질 질량의 70%를 차지하는 수소는 우주 초기 처음 3분간 만들어져 온 우주의 볼을 뿌려진 후 오늘날 우리 몸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현대 우주론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그러면서 또 다시 질문을 하죠.
탄소, 질소, 산소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은하 내에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약 1000억 개 존재하고 보이는 우주 내에서는 또 우주 내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또 1000억 개 이상 존재한다. 작은 별들은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를 핵융합 발전해 빛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수소가 고갈이 되면 헬륨을 핵융합해 탄소를 그리고 탄소를 이용해 산소 등을 만든다. 일부는 수명을 다하는 별의 핵을 이루며 최후를 장식한다. 작은 별의 최후는 주로 단단한 탄소 덩어리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다이아몬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은 별을 탐사해보기를 원한다. 다만 중력이 워낙 세어서 일단 착륙하러 다시 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냥 그곳에서 다이아몬드와 함께 평생 살아야 한다는 점은 미리 알고 탐사에 나서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소보다 더 무거운 황이나 인, 마그네슘, 철 등은 태양보다 대략 10배 이상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졌다. 무거운 별들은 작은 별들보다 짧고 굵은 삶을 산다. 작은 별들이 100억 년 가까이 살 수 있는 것에 비해 큰 별들은 1000만 년 정도로 짧게 살지만 워낙 내부가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로 또 연료를 쓸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다양한 핵융합을 통해 다양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든다. 철을 만든 후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에 여기에서 보면 뭐 무거운 별들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인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면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A에서는 여기 이 앞부분 부분에서는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인 탄소, 질소, 산소의 생성 과정. 그 다음에 그 뒤에서는 산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의 생성 과정을 서술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소들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알겠죠? 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죠. 계속. 큰 별이 초시성 폭발과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일부 물질은 폭발의 잔해인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은 우주 공간으로 환원이 된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만일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지 않는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후에 태어난 젊은 별은 초기 우주가 만든 수소 헬륨도 극히 단순한 원소에는 닿지 못한 채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환원되지 않는다면 최초의 원소만으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태양도 예외가 아니다. 초신성이 원소들을 우주에 나눠주지 않았다면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우주 전체를 보면 무기물 우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물 우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생명체가 없는 우주가 되는 거예요. 우주가 시작하고 팽창하고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탄생하고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우주엔 이렇게 무기물 외에는 다른 어떤 숨쉬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생명이 없는 우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우리 몸속의 원소 가운데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 외 다른 원소들은 모두 작고 큰 별들이 제공을 했다.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약 46억 년 전 어느 날 이 근처에서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어느 거대한 별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시키는 거죠.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면서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을 만들어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우주에 퍼진 원소가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곧 이퀄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모두 한 우주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우기는 것과 뭔가 다르냐고 누군가 따지자면 달리 변명할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쓰인 방법은 도치법 앞뒤의 순서를 바꿔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쯤 설명을 해서 학생이 다시 묻는다. 학생의 본은 어디입니까? 지혜로운 우리 학생이 곧 수줍게 대답한다. 초신성입니다. 본은 어디입니까? 라고 앞에서 질문했을 때는 다른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는 올바른 대답을 하게 되는 거야. 원하는 대답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들은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인류는 모두 한 별의 인류는 공통적인 원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종종 초시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땀 흘려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한다.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말 그대로 자연현상을 사회현상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알겠죠? 언젠가 우리 대학교에 강사로 오신 한 연사께서 강의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셨다고 한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평생 5,000명의 노동에 기대어 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며 살면 오히려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소리법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뭘 강조하는 거야? 말 그대로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기적인 걸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꼭 초신성 같구나 라고 생각했다. 초신성에서 출발해서 그런가 초신성이 기존 폭발을 한다면 엄청난 충격을 일으켜 주변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초신성은 그 폭발을 통해 중요한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함으로써 오히려 우주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 아닌가.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이렇게 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초신성의 가치와 같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를 말하자면 원하는 거 권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내용만 쭉 살펴봤어요 먼저. 그런데 다시 앞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요, 저렇게 궁금하거나 중요한 내용에 표시하고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읽기 전에 만든 질문에 답을 찾으며 그 다음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 글쓴이 의도,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면 자기 생각을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게 읽는 중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읽어서 내려갈 때 이런 어려운 단어들도 한 번씩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안에서 단어들 나오는 거 과학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아래 사항들을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읽기 방법을 조정해보자 이렇게 나와있죠 교과서에. 그러면서 나의 읽기 목적과 수준에 적합한가, 내가 이걸 왜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읽기에 적합한 수준인가, 내가 갖고 있는 수준보다 내용이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를 생각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레트스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읽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내용이 나오면 사전 또는 참고자료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논도 해보고 잘 이해되지 않는다 반복해서 읽거나 맥락을 살펴 뜻을 파악해보면서 읽는 게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수능이나 다른 것들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비문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비문학을 공부할 때 저 방법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평소에 공부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 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기만 딱 볼 거예요. 글을 잘 읽으려면 자신의 읽기 목적과 그래트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읽기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읽기의 전, 중, 후 과정에서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문제 붙였을 때는 적절하게 조정하는 등 읽기 과정을 성찰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글의 정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때, 비문학을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것들은 잘 살펴보면서 읽어야 돼요. 오케이?